ADHD 특성 중에 하나가 도움을 거부한다라는 게, 도움을 받아 성공하느니 나 혼자 해보다가 실패하는 걸, 이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부모님들이 고집이 세다, 그리고 반항적이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근데 슬프니까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허락해 줄 수가 없잖아. 근데 이 부분에서 되게 충돌할 것 같아요. ADHD인 아이가 좀 뭔가 부족하고 실수가 잦아서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애는 그걸 이제 거부를 하면은 거기서 계속 마찰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스스로 자기의 강점을 찾는데 그걸 찾음으로 해서 ADHD를 극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ADHD면 주로 이제 뭐 실수가 잦거나 뭐 비난받기가 쉬운데 내 스스로 잘하는 걸 찾아서 뭔가 성취도 느끼면서 자기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허당엄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ADHD 2.0 이 책에 관한 리뷰와 우리들의 경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자. 이번에는 89페이지 사랑의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사랑이 정말 모든 것에 중요하다는 거는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잖아. 장수, 건강, 성공, 성취, 리더십, 행복, 이게 다 사랑하고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 우리가 늘 들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는데, 어릴 때 비록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노년이 되어서도 치유가 일어나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을 하라고 잘 설명되어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 재밌는 토끼 연구에 대한 것도 있어. 이렇게 모든 것에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ADHD 역시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다라는 걸 이 책에서 소개하거든. ADHD 증상 개선과 치료를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응, 그렇지. 근데 그 사랑의 방식에는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주는 사람의 사랑과 받는 사람의 사랑이 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뭘 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소개도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억할 만한 거는 감사함을 글로 적는다든지 스스로도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들도 칭찬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나 스스로 칭찬하라는 게 전에 말씀하셨던 셀프 토킹한 것도 많이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유튜브 영상에서 또 많이 있었잖아. 그리고 자연에서 쉬고 운동하면 좋다라는 얘기 우리 유튜브에서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쉬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라도 자연에서 쉬라는 얘기도 나오거든. 그거하고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강점을 찾아라 하는 부분이 있거든. 우리 그 전에 유튜브에서 엄마가 가장 잘하는 게 다른 사람의 장점과 강점 찾아주기라고 했잖아.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걸 보면 될 것 같아. 스스로 자기의 강점을 찾는데 잘 안 찾아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강점을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그것과 자기가 찾은 강점하고 연결해서 스스로 잘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 그걸 찾음으로 해서 ADHD를 극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ADHD면 주로 이제 뭐 실수가 잦거나 뭐 비난받기가 쉬운데 내 스스로 잘하는 걸 찾아서 뭔가 성취도 느끼면서 자기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안 되는 부분에 계속해서 어떡하지라고 맞추면 끊임없이 어렵고, 잘하는 부분에 시선을 맞춰서 이런 내가 나는 아주 멋져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지. 실수로 치자면 엄마도 만만치 않지 않니? ADHD 특성 중에 하나가 도움을 거부한다라는 게 120페이지에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 도움을 받아 성공하느니 나 혼자 해보다가 실패하는 걸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되게 뭔가 독립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지. 이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고 내가 그 전에 자주 말했잖아. 굉장히 어려서부터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해. 어릴 때 너 어디 갈 때도 엄마가 설명 안 해주면 안 간다고 했잖아. 네. 자기가 결정해서 가면은 뿌듯한가 봐. 내가 거기 갈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부모님들이 고집이 세다, 그리고 반항적이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막 이런 언어들을 쓰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어설프니까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허락해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바운더리를 잘 정하면 된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 부분에서 되게 충돌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봤을 때는 ADHD인 아이가 좀 뭔가 부족하고 실수가 잦아서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애는 그걸 이제 거부를 하면은 거기서 계속 마찰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어렵지. 일반 아동보다 실수가 더 많은데 일반 아동보다 자기가 결정해서 하고 싶은 욕구는 더 강렬하단 말이야. ADHD는 모순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너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니? 나는 막 이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 게 진짜 나 맞구나 하면서 보게 됐거든. 그리고 120페이지는 엄마가 루틴을 만들어서 지낸다라는 부분과 굉장히 비슷한 건데 생활을 구조화하라고 하는 거고 알람도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부모와 자녀가 충돌하는 건데 부모가 일정을 관리해주고 싶어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하거든. 근데 또 애는 통제받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꽤나 많이 충돌하면서 그리고 또 부모가 이렇게 하는 집들도 많아. 예를 들어서 5시 학원에 간다면 5시니까 학원 갈 시간이야. 또 집에 돌아오면 이제는 묵지할 시간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이는 이것을 정말로 싫어하고 간섭으로 생각하고 거부하거든. 잔소리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부모는 실수를 하고 미루고 안 하게 되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쩔 수 없이 알람을 쓰고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걸로 아이를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또 하나는 알람처럼 전자기기를 통해 가지고 스케줄 관리도 하면 좋은데 또 전자기기에 대한 통제가 쉽지가 않거든. 그렇겠네요. 또 그래서 또 모순이지. 핸드폰 알람을 맞추다가 또 다른 어플을 들어가고 카톡이 오면 카톡을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책에서도 네. 알람을 잘 활용해야 하지만 또 전자기기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 좀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 ADHD가. 그리고 137페이지 영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해. 상담실에 아이들이 보통 웩슬러 검사나 주의력 검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서를 들고 오거든.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 보면 편식을 한다라는 게 적혀 있어. 편식을 한다고요? 논문에도 보면 일반 아동과 ADHD가 있는 아동이 얼마나 편식을 하느냐를 연구한 거에 보면 ADHD가 있는 아동이 훨씬 더 많이 편식을 하고 아침을 굶고 오고 음식을 사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인스턴트를 더 많이 먹게 된다는 논문들이 있어. ADHD하고 편식이 뭐 어떤 상관일까요? 나도 너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그게 심하더라고. 그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거든. 음식에서도 나타나는 거야?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 너 어릴 때 생선 관련된 거 다 싫어했어. 해조류도 그렇고. 맞아요. 생선은 아예 안 먹었었죠. 아예 입에도 안 댔거든. 그리고 또 하나 고기 중에서도 냉동실에 들어온 고기와 냉동실에 들어갔다 오지 않는 고기를 까맣게 구별하면서 냉동실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고기는 전혀 안 먹더라고. 향에 되게 민감했던 것 같아요. 냉동육하고 냉장육 차이가 저한테는 지금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편식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어머님들이 말씀하시거든. 아침을 굶고 가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해서 내가 어머님들께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 너 우리 집 아침 메뉴 한 10가지쯤 있었던 거 기억나? 내일 뭐 먹고 갈지? 그래. 매일 저녁 난 너에게 내일 아침에 뭐 먹을래? 하고 물었는데 한 메뉴가 10가지야. 뭐였었던 것 같아? 일단 간장 계란밥이 주 단골 메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밥. 그냥 김 싸서 먹는 거. 그리고 쇠고기 묵국, 미역국. 토스트, 그리고 샌드위치 등등등등 누룽지 이렇게 해서 메뉴를 거의 10개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선택하게 하면 신기하게도 자기가 선택한 거고 또 자기가 내일 아침에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서 나한테 알려준 거는 아침에 웬만해서는 바빠도 다 먹고 가거든. 호불호가 강하고 자기 선택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내담자 어머님들께 그 얘기를 하거든. 메뉴를 몇 개 정해놓고 매일매일 결정하게 하면 아침을 굶고 가지 않게 된다 하면 나중에 어머니들이 이게 이렇게 쉬웠는데 몰랐네요 해. 왜냐면 어머니들은 자연식으로 건강 밥상을 차리겠다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차려놓거든. 네. 근데 얘네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미루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고 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일품 요리를 선택해가지고 먹이면 있단 말이야. 일품 요리요? 일품 정말 최고의 것이라는 건가요? 한 가지로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한 개. 단일 메뉴? 이런 식으로? 그게 일품 요리라고 하거든. 비빔밥처럼 한 그릇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저는 근데 지금도 그걸 좀 선호하긴 해요. 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간장 계란밥이 만만하고 쉽지 않나. 최애? 최애 메뉴죠. 지금도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정도야? 주말에 있을 때는 꼭 한 끼는 먹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먹던 게 아주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간장 계란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아침을 정해주면 부모님이 아침 식사 가지고 아이와 서로 다투는 일은 거의 없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개 메뉴 중에 선택하게 하는 게 ADHD 아이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는 걸 만족시켜주면서 음식도 먹게 해주는데 목표에 잘 도달하는 게 되는 거잖아. 어릴 때 너가 얼마나 편식을 하고 음식에 대한 선호가 높았냐면 할머니가 너한테 얘는 인물 보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어. 지금도 그래요. 보기 좋은 음식을 먹고 보기 안 좋은 음식은 먹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그 한 그릇에 같은 메뉴이더라도 부위가 좀 뭔가 이상하게 잘려있거나 할 때 그러면 그건 안 먹어요. 지금도 좀 그래. 그래, 그게 ADHD 아동에게서 보이는 굉장히 보편적인 특성 중에 하나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평생 고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뭐 일상에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같은 영양소를 갖고 있으면 다른 부위를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못 고칠 것 같은데요? 눈으로 보고도 이 싫고 좋고가 되게 분명한 거지. 그래서 또 까다롭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 까다로운 것 같아. 아이들 옷 입는 거 가지고도 여기 책에는 없는데 이 요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머니들이 말씀 많이 하셔. 저도 어렸을 때 날씨와 상관없이 되게 추운데 내가 좋아하는 멋있는 그 자켓이 있으면 얇은 자켓인데 겨울에도 그걸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는 내가 어떤 아이인지 아니까 뭐 그렇게 해라. 목도리를 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 목도리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목도리도 안 하고 겨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걸로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 여러 겹을 입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아 맞아, 그 얘기 하셨다. 만약에 얇은 자켓을 밖에 좋아하는 옷을 입고 싶으면 안에 내복이라도 좀 입어라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이 책에서처럼 자세하게 ADHD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적어도 너가 그런 특성이 있는 건 엄마는 알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하나하나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놔뒀던 거지. 하나하나 통제를 하다 보면 서로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엄마는 나를 하나하나 다 챙겨야 돼서 피곤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다른 걸 하라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또 피곤하고 서로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거로 치면은 계절의 변화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일어나고 잠자고 뭐 옷 입기, 음식, 그 다음에 준비물 챙기기 할 것 없이 하나하나 도와주기 시작하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도와줘야 되는데 실수를 웬만큼 해도 놔두면 또 그게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면도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잘 어떤 경계를 정해서 이 부분은 내가 내 자녀의 양보할 수 없는 꼭 지켜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허용해 주겠다 하는 것을 서로 잘 결정해서 해야 할 것 같아.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렇지. 160페이지에 운동에 대해서 혹시 나오는데 앞에는 손의 개선 운동이라고 해서 좀 심한 아이들에 대한 치료 위주의 운동이 소개가 되고 뒤에 부분은 일반적인 아동들도 운동이 좋다라는 거를 미국이나 일본 연구에서 많다라고 해. 미국의 어느 학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ADHD 경향을 보이는 학교도 있대. 그래서 그 학교를 소개하면서 운동을 시켰을 때 얼마나 많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운동화 신은 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 책 제목이 운동화 신은 뇌야. 아, 운동화를 신은 뇌. 엄마도 이 책을 읽었는데 읽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에 있는 학교들의 여러 가지 사례를 다루면서 운동을 시켰더니 성적도 좋아지고 일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ADHD나 난독증 등 그런 것들이 다 개선되더라 하는 사례를 소개해 놓은 책으로 엄마는 알고 있거든. 확실히 여러 방면에서 운동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나 그런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진짜 다방면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아서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책에서 소개해놨어. 우리나라도 어떤 교육 쪽에서 운동이나 체육을 조금 더 적극 권장해서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입시 정서상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난 그래도 강의 갈 때마다 말을 열심히 하지. 아, 교육청 가실 때마다 설파를 하고 계신가요? 나름대로는 해. 지금 곧 또 어느 지역에 3주를 연달아 갈 건데 내가 가서 또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해야지라고 결심을 했어. 그럴 참이야. 좋아요. 163페이지에는 명상이나 요가나 복식호흡에 대해서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상에도 복식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글 측에서도 소개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 약의 효능과 약의 위험에 대해서 여기에 잘 적혀 있어. 엄마는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처방하는 약에 대해서 엄마가 뭐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결정이라는 거야. 약을 먹여서 효과가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약을 복용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불안하다면 약을 먹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거든. 그분은 의사지만 약을 꼭 복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또 하지 않았나 보네요. 되게 좋은 의사 선생님이네요. 꼭 그 이 뇌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형외과적인 측면에서도 약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 의사가 꼭 복용하라고 하는 경우보다도 복용을 하면 좋은데 환자가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법으로도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의료법에도. 뭐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면 그거는 무조건 꼭 복용해야 하지만 ADHD 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모님의 선택인 것 같아. 엄마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내담자들 반은 약을 복용하고 있고 반은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분명히 장단점은 있어.